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1시쯤에는 대한민국이 1위였는데 네. 그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금메달이 하나가 더 양궁에서 나왔죠. 남자 단체전에서 3연패라는 쾌거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밤잠 못 이루는 재미가 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응원할 맛이 나죠.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올림픽 진단을 해드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목표가 금메달 5개 정도였죠. 그리고 목표가 15위였어요. 15위요. 그런데 벌써 이 올림픽 초반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이 목표했던 금메달 5개 이미 목표를 이뤘으니까 앞으로는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금메달 기대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초과하는 금메달 획득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는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기세를 몰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순서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코멘트는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다양한 실험하며 교훈 얻어. 굉장히 좀 성실하고 겸손한 느낌이 전해져 오는데요. 누구일까요? 네, 첫 월드 투어를 성황리에 진행 중인 가수 겸 배우죠. 아이유 씨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팬들에게 첫 월드 투어에 임하는 아주 특별한 마음을 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유 씨 유튜브 채널에 내가 말이야 자카르타에서 용을 만났는데 말이야 이런 제목으로 네, 용을 만났다고요?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이 용을 만났다는 게 팬들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연 영상에는 월드 투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찾은 아이유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카르타의 팬들을 향해서 또 이 아이유 씨가 본인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에 담긴 내용을 보면 이 당일이었나 봐요.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7시간을 날아서 자카르타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리허설을 진행을 했는데 다른 도시들보다 리허설이 길어져서 아이유 씨 표현에 따르면 정신이 나갈 것 같다.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장시간 비행을 하고 당일날 리허설을 하고 다음날 공연을 하는 것 사실 얘기만 들어도 상당히 무리일 것 같은데 아이유 씨도 확실히 무리라고 하면서 요즘 본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실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월드 투어가 처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실험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큰 교훈을 얻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 만한 상황인데도 자카르타 공연을 굉장히 성공리에 마친 걸로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연에서는 또 자카르타 팬들이 떼창을 하는 모습에 굉장히 또 감동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장시간 비행뿐만 아니라 잠도 충분히 못 잤던 것 같아요. 공연 당일에 취침 2시간 정도밖에 못했다고 하는데 네. 그 와중에도 공연을 아주 성공리에 마친 것 같습니다. 떼창하면 사실 우리나라 공연장에서 우리나라 관객들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 가수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그 떼창 그렇죠. 문화에 굉장히 이제 눈물을 글썽거리는 모습들 많이 봤는데요. 사실 무대에선 가수들한테는 이게 정말 감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텐데 K-팝 이 가수들에 대한 해외인들, 세계인들의 사랑이 워낙에 크면서 떼창도 세계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 아이유 씨의 팬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곡을 다 따라 불렀다고 해요. 전곡은 정말
정말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이유 씨가 뭐 인도네시아어로 불렀을 리도 없고 영어로 불렀을 리도 없고 분명히 우리말로 불렀을 텐데 이 전곡을 다 따라 불렀다는 것 자체가 아이유 씨에 대한 인도네시아 팬들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유 씨 표현에 따르면 너무 황홀해서 귀가 터질 것처럼 아픈데도 행복하다. 어떻게 이런 감정에 공존할 수 있냐. 기쁨에 벅찬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관객들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진짜 그 관객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본인도 행복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던 게 힘들었던 걸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서 진행된 아이유 씨의 이 미국 공연에서는 비행기가 결항이 돼서 차로 10시간을 달려서 공연장까지 갔다고 하는데 정말 뭐 이런 상황에서도 엄청난 그 기질을 좀 발휘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연장에서 아이유 씨가 미국 팬들에게 영어로 한 이 발언을 제가 한국말로 말씀을 네. 드리면 제 비행기가 결항이 됐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니 기사분이 운전해 준 거죠. 차를 타고 밤새 고속도로를 10시간 달렸답니다. 그러니까 아이유 씨가 월드 투어 이 미국 북미 공연 3번째 공연지가 워싱턴 DC 도심에 있는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렸는데 네. 이 공연장이 굉장히 유명한 팝 가수들이 서는 그런 무대입니다. 이번 공연 입장권이 판매가 될 때부터 이 미국 여러 매체들의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특히 이 팬들을 감동시킨 이유, 그러니까 비행기가 결항이 되니까 10시간을 차로 달려서 공연장까지 워싱턴 DC까지 온 아이유 씨의 팬들에 대한 진심이었는데 왜 이렇게 차로 10시간을 달릴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IT 대란으로 전 네. 세계가 꽉 묶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여파로 미국 공항에서 항공편 결항되는 일이 속출했던 날입니다. 맞습니다. 이때 아이유 씨 애틀란타 공연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가야 했는데 아이유 씨도 역시나 이 IT 대란의 희생자가 됐던 겁니다. 그때 발이 묶인 거군요. 그렇죠. 네. 공연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차로 1000km 밤새 달렸다고 해요. 공연에서 이 에피소드를 영어로 소개한 이유가 있는데요. 매우 힘들었지만 오프닝에서 관객들의 함성을 들으니까 내가 1000km를 밤새 달려서 올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라는 게 아이유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유 씨가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본인이 가사를 쓴 홀씨를 시작으로 해서 뭐 셀러브리티, 또 너의 의미, 반편지, 너랑 나 이렇게 대부분의 히트곡들을 불렀습니다. 특히 공연 말미에 관객들이 너의 의미, 그러니까 김창완 씨하고 함께 듀엣으로 불렀던 곡이잖아요. 이 곡을 떼창하는 모습 장관이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네. 이 아이유 씨는 사실 15살의 나이에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2008년에 데뷔를 했고 지금 현재 가수 생활 16년 만에 이렇게 또 미국 투어에 나선 건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좀 감격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월드 투어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해외 팬들이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이유 씨 하면 사실 독보적인 음색을 가진 우리나라의 원탑 가수이면서 배우이기도 해요. 연기도 참 잘하고 또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작사 작곡까지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지 이번 북미 공연을 통해서 시험대에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캐피털 원 아레나 이 무대 자체가 아무나 설 수 없는 무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무려 이 무대 굉장히 규모도 크다고 합니다. 매진을 시켰다고 해요. 와. 그래서 얼마든지 북미 진출 좀 더 적극적으로 타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 아이유 씨의 되게 그 진심 어린 그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팬들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줬을 것 같은데 공연이 끝난 뒤에도 그렇게 극찬이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유 씨가 10시간을 차 타고 온 그 진심에 팬들이 감동을 했다는 후문인데요. 애틀란타에서 DC까지 오려면 고문이었겠다. 마음씨가 너무 고맙다. 오늘 아름다운 밤이었고 그녀는 공주였다. 이런 호평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공연 티켓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가장 안 저렴한 그래도 저 티켓이 네, 가장 싼 티켓이 $300였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41만 원.
이것도 네. 사실 싼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명당으로 불렸던 로얄석의 티켓 가격 어마어마합니다. 2,0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인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270만 원에서 415만 원가량이에요. 네. 그런데 그 좌석을 다 매진시켰다는 겁니다. IOC 지난 25일 일리노이주 공연에 이어서 7월 30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이죠. 그러면 내일이 되겠죠. 캘리포니아주, 또 LA에서 8월 2일 공연이 남아 있습니다. 모두 올림픽 체조 경기장보다는 큰 아레나 이 공연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이 많은 IOC한테 또 지금 안 좋은 일도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약간 흠집내기 목적을 좀 의심하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 혐의로 IOC를 고발한 고발인을 대상으로 이제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사자가 지금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IOC가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고발 대상이 된 곡, 좋은 날, 분홍신, 삐삐, 또 셀러브리티 등 총 6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원 저작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IOC 6곡 중에 이 6곡을 모두 다 IOC가 자작곡한 곡이 아니라요.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를 했고요. 삐삐는 프로듀서로만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현행 이 저작권법을 보면 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창작행위, 그러니까 작곡을 해야 하는데 한 곡만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곡들은 아예 그 해당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데 네. 그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은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OC 측 변호인은 유일하게 작곡에 IOC가 참여한 이 셀러브리티에 대해서도 A씨가 문제를 삼은 부분, 그리고 IOC가 이 참여한 파트가 다르다는 취지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8월에 그러니까 A씨에 대한 고발, 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에 소속사 A씨, 그러니까 소속사가 이 A씨 고발을 아이유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흠집내기로 규정을 하고 강력한 법적 책임을 예고하는 데 있어서 예고하고, 그리고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IOC 측 A씨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서 피고를 성명 불상자로 기재하고 3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이었죠. 법원이 이 IOC 측이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진행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재판정에 A씨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송 제기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OC 측 공식 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A씨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고 조금 더 특정하고 소송의 실익을 위해서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부 이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네. IOC가 참 저희 그 가수계, 우리나라 대중 가요에 있어서 굉장히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가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평론가님도 같은 생각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한국 여가수로 금메달리스트다, 보컬리스트로선 최고를 넘어서 극락이다, 이런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IOC 개인이 들으면 참 기분 좋을 평가들입니다. 뭐 저는 사실 이 IOC가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디지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감성으로 노래하는 몇 안 되는 가수이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 일단 빛나 보이지 않나, 그 부분에서 평가를 크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아이돌 무대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세련된 무대를 연출할 수 있지? 입이 네. 떡 벌어질 만큼 감탄을 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뛰어난 감각에 놀라기도 하는데, IOC 무대를 보면 어떤 감탄과 감각보다는 감성과 감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포근한 느낌도 받게 되고 또 위로를 받게 되는 목소리, 그리고 곡들을 발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창완 씨 세대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세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김창완 씨와 함께 부른 너의 의미가 이질적으로 안 느껴지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가수들의 무대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이 아이유 씨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유 씨, 글쎄요,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좀 더 롱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도 저는 이제 아이유 씨가 또 특히 롱런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팬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가수라고 느껴졌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를 주는 좋은 작품들 앞으로도 좀 많이 곡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알아가는 단계. 네, 보통 이런 발언은 열애설이 났을 때 하는 발언 같은데요. 배우 황정음 씨였습니다. 얼마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식을 알려와서 좀 안타까움을 줬던 배우 황정음 씨인데요. 이번에는 열애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열애 중이라고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열애 중인 상대, 이 프로농구단 원주 DB 프로미 소속 김정규 농구 선수입니다. 네. 김정규 선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2013년에 프로 무대에 데뷔를 했고요. 지난 시즌에 평균 11.9득점 그리고 6.1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이 소속팀이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과를 세웠습니다. 199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황정음 씨보다는 7살 연하고요. 2013년 창원 LG 세이커스에 입단해서 14년간 국가대표로 활동을 한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김종규 선수 누적 연봉만 50억 원에 달하는 선수예요. 네. KBL 사상 최고 연봉을 받은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사람 공개적인 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기면서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 사람의 데이트 모습을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황정음 씨 지난 3월이었죠. 이용돈 씨와 재결합 3년 만에 이혼을 발표했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축하를 해주기보다는 좀 눈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 농구 선수 그 김종규 씨한테 악플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선풀도 있지만 선풀의 어떤 비중보다는 악플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왜 하필 이혼녀냐 이런 악플이 있고요. 네. 반면에 축하한다. 개인의 사생활인데 간섭하지 말자. 그냥 응원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응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황정음 씨가 지난 3월에 남편과의 불화를 공개하면서 그 시기에 이제 7인 시리즈 SBS 드라마 컴백을 또 알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본인 이혼과 관련된 내용들을 개그화 시켰죠. 그러면서 많이 응원을 받기도 했지만 문제인 건 본인의 본업이 가려졌던 또 단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일이 황정음 씨가 결국은 애꿎은 일반인을 상간녀라고 오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용돈 씨 남편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이 자신의 SNS에 박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여성 A씨 같은 경우 신상이 털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황정음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김종규 선수하고 열애설이 보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중들의 시선 곱지만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변호사님 사실 이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을 보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황정음 씨 이혼이 지금 완결된 게 아니잖아요. 소송 중이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이 상황에서 연애를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양쪽이 다 이혼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양쪽 다 만약 이혼을 원하고 지금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수준에 이르렀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후에는 그런 좀 판례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 황정음 씨는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이제 지금 이혼을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이제 타인하고 이제 그 만나는 것,
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상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인 경우에는 좀 위자료가 청구 가능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혼인 관계가 진행 중인지 아니면 지금 파탄 수준에 이르렀는지 그 부분의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혹여 문제가 될 가능성도 지금 네.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뭐 이렇게 그 새로운 사람 만나는 부분을 좀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좀 좋을 텐데 지금의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 또 이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실망 대 스테이 스트롱. 이거는 양쪽의 의견이 좀 나뉘는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누리꾼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10월에 그 가수 용준영 씨와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수 현아 씨. 국내에서는 좀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해외 팬들은 두 사람을 좀 응원하고 있는, 이렇게 양쪽으로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현아 씨가 본인 SNS에 새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 게시물 현아 씨와 같은 소속사 프로듀서인 이 곽하가 아티스트로 변신해서 발표한 곡입니다. 라이커 무비 뮤직비디오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곡이 아니고 본인의 무대가 아닌데 올린 이유는 곽하를 응원하기 위해서 본인 SNS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게시물에 해외 팬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스테이 스트롱이라는 문구로 이 현아 씨를 지금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나쁜지 보여줄 뿐이다. 그러니까 악플러들을 향해서 이런 또 이 응원의 목소리를 낸 것 같고요. 부정적인 발언은 신경 쓰지 말길, 현아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쁜 댓글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달라, 이런 댓글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네, 현아 씨와 용준영 씨 지금 10월에 결혼을 할 거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국내 팬들로부터 이렇게 좀 악플 테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유가 왜일까요? 전적으로 이건 용준영 씨의 과거 때문인데요. 용준영 씨 2019년에 이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커졌던 바 있습니다. 네. 단톡방 멤버는 아니지만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 공유를 받은 사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논란이 커지면서 용준영 씨가 당시에 하이라이트 멤버로 활동을 했었는데 하이라이트를 급작스럽게 탈퇴를 하고 입대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군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길 바랐던 것 같은데 전역 이후에도 정준영 친구라는 꼬리편을 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몇 달 전에 BBC에서 버닝썬 사태를 네. 다시금 재조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비난 수위가 한층 더 올라간 겁니다. 다시 한번 본인이 호소하기는 했습니다. 전준영 단톡방 멤버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부각을 했는데,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단톡방 멤버는 아니지만 불법 촬영물 받았다는 걸 또다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의 대중들의 비난, 그리고 지금의 대중들의 비난,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세간의 반응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용준영 씨가 본인 SNS에 지난 6월에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밝히면서 본인이 상처나고 흉이 나더라도 견디고 참아내겠다. 하지만 본인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한 사람들 그리고 팬들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좀 그 비난 여론이 현아 씨의 그 커리어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최근에 어떤 진행된 행사 공연에서 무반응 사태가 벌어졌다고요. 지난 13일 한 행사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 행사 무대에 현아 씨가 이제 통상적으로 행사 무대에서 불렀던 본인의 이 인기곡들 버블팝이라든지 빨개요 이런 무대들을 선보였는데 통상적으로 사실 행사 무대에 서게 되면 관객 호응을 유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현아 씨 같은 경우는 행사의 달인이라고 할 만큼 무대에 최적화된 모습을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현아 씨가 호응을 유도하기 이전에 벌써 떼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무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 관련 영상을 한 누리꾼이 올렸는데
이 현아 씨가 호응을 유도했지만 아무도 관객들이 이 호응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아 씨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네티즌들의 설명이 있었는데 외신에서도 지금 이런 반응들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브라질의 한 매체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현아 씨가 자기 손으로 커리어를 침몰시켰다. 버닝썬 스캔들에 연루된 용준영과의 연애를 비난을 받으면서 그의 인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바라보기도 했는데 사실 최근에 현아 씨가 북미 투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북미 투어도 취소가 됐어요. 현아 씨 측 입장에서는 이 현지 상황 때문에 취소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취소된 배경이 저조한 티켓 판매율이라는 이 해외 매체에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결혼 후폭풍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지금 현아 씨의 커리어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보도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 팬들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현아 씨나 용준영 씨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봐야 할지 결혼을 발표하고 나면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현아 씨는 좀 커리어 위기를 맞이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돌파해 나가면 좋을까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 사실 현아 씨가 본인이 무대에서 실력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인성의 문제거나 태도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본인 때문에 기인된 문제라면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본인의 남편이 될 사람인 거죠. 남자친구인 용준영 씨의 과거가 지금 현아 씨의 현재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아 씨마저도 용준영 씨의 과거 때문에 이미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수습할 사람은 사실 용준영 씨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으로 인해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지난 6월에 그렇게 SNS에 한 차례 입장문 밝혔다고 모든 게 해소되겠지 이렇게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기에는 BBC 다큐멘터리가 유튜브를 켜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중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현아 씨를 위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내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비난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K-팝 팬들 뭐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거와는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 위상이 높아진 것에 따라서 대중들의 도덕성 요구도 높아졌다는 사실 용준영 씨가 좀 기억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좀 처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높아진 위상만큼 그에 걸맞은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영원한 별이 된 고 김민기, 그가 남긴 것들입니다. 네, 33년간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일군 가수죠. 김민기 씨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고인이 된 김민기 씨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음악도 삶도 참 아름다웠던 사람. 평론가님이 과거에 또 연극과 좀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김민기 씨 어떤 분으로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저는 학전소극장은 참 자주 갔지만 김민기 대표하고 작품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지는 못했어요. 네. 하지만 그의 작품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 김민기 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직하게 대학로를 지켜온 파수꾼 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대학로를 상징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하늘의 별이 됐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참 슬픈데요. 연출 실력도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뭐 곡이 탁월한 건 많은 대중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충분히 본인의 실력을 가지고 영역을 확장해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능력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름값 유명세를 뒤로 하고 이 190석 되는 작은 소극장에 남아서 예술혼을 불태웠던 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관련해서 유튜브 이 김민기 씨의 노래들을 좀 찾아서 최근에 들었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우리 옆에 있어 주셔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 대중이 이 그의 음악과 예술에 얼마나 빚을 지고 기대왔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그 학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학로 소극장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의미가 좀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학전 폐관 소식이 들렸을 때 너무너무 슬펐어요. 뭔가 이 상징성 하나가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학전이 1991년 3월 15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개관한 날이었죠. 2024년 3월 15일 문을 닫았어요. 폐관을 했습니다. 33년 만에. 이 학전 하면 배우락 밭전자를 써요. 그러니까 의미가 못자리 농사를 짓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크게 성장할 예술가들의 디딤돌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이름값을 정말 네. 제대로 했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92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를 하면서 통기타 가수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설 무대가 없었고 방송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품어줬던 사람이 바로 김민기 씨였고요. 그로 인해서 대학로가 라이브 소극장, 이 공연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공연하면 또 지하철 1호선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공연 2008년까지 15년 동안 총 4,000회 공연이 이루어졌고요. 70만 명 이상이 이 공연을 봤습니다. 제가 이 공연이 1994년 초연을 했거든요. 네네, 저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초연 네. 때 봤었는데 그때 감흥이 사실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뭐 우리나라 어떤 소극장을 대표하는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때 전율을 느꼈던 게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뮤지컬이 흔치 않았던 시대였고, 더 중요한 건 이 보통 뮤지컬의 반주 테이프라고 하죠. MR 가지고 보통 공연을 많이들 했어요, 소극장은. 그런데 락밴드가 등장했던 최초의 뮤지컬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작은 공연장이 그렇게 작은 줄 모르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일단 3월 15일에 폐관을 하기는 했지만 2024년 4월부터 문체부 산하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을 맡게 됐죠. 그리고 7월 17일 어린이 청소년 중심의 공연장인 아르코 꿈밭 극장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장이야말로 김민기 씨가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문화를 대물림해주기 위해서 남긴 유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학전 자체는 이제 좀 그 명칭이 사라졌지만 이 못자리 아까 농사를 짓는 곳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 공간은 그러한 의미를 좀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민기 씨는 사실 아침 이슬이라든지 상록수 이렇게 민중가요를 통해서 민주 정신의 또 상징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좀 시대인 만큼 음악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 활동 시작부터 고난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1972년에 이 서울대학교 물리대 신입생 환영회에서 민중가요를 김민기 씨가 가르쳤다가 경찰에 연행돼서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김민기 씨가 이 만든 음악들 대부분이 사실 1970, 80년대 금지곡이었어요. 네. 뭐 꽃 피우는 아이라든지, 또 다들 아시죠? 아침 이슬, 상록수, 늙은 군인의 노래, 줄줄이 사실 금지곡이 되면서 지하에서는 불려졌죠. 네. 지상에서는 불릴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만든 노래인데 대중에게 알려지지 못했으니 그 시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을지는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악 활동이 이렇게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음악 활동을 접고 고향인 전북 익산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김민기 씨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이 농사를 지었던 시기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983년에 화재를 당하면서 집이 전소돼서 서울로 김민기 씨가 다시 올라오게 됐고요. 다시 음악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그 당시에도 엄혹했던 시기였잖아요. 김민기 씨의 음악들이 빛을 보기는 어려웠었는데 1987년 이제 6월 항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금지곡들이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김민기 씨가 본인이 만든 본인의 곡 아침 이슬을 부른 게 1990년, 무려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 묻혀 있었던 곡을 불렀을 때 굉장히 또 감격스러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민기 씨의 또 삶을 또 표현하는 말 중에는 뒤끝 인생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그 가수의 길을 20년 넘게 달려오다가 인생 2막을 이제 연극 연출가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1991년에 아까 제가 학전이 개관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뒷것의 인생이 학전과 함께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갑자기 1991년에 학전을 개관하면서 연출가로 짜잔 이렇게 변신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연출가로서 그러니까 뒷것으로서의 삶을 차근차근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73년 이 김지아 씨의 희곡이죠. 금관의 예수 극음악을 작곡을 해서 첫 무대 경험을 쌓았고요. 그리고 이듬해 마당극인 아구를 공연을 했습니다. 아구가 그 당시에 이 공연윤리위원회로부터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기 씨 2대에서 재공연을 강행하면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농사를 짓던 중에 1981년에 전북 지역의 이 연극패, 노래패들과 함께 동학농민운동을 다룬 마당극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목이 1876년에서 1894년까지인데 이 작품 이 대학로에서 공연을 1983년에 했어요. 문예회관 대극장, 그러니까 현재 아르코 예술극장인데 이때 공연이 가능했던 이유 김민기 씨가 익명으로 공연에 참여했기 네.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름을 드러내고 공연을 했더라면 대학로에서 공연되는 일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1991년 학전 소극장을 열었고요. 1994년 극단 학전을 만들면서 본격적인 이 뒷것 2막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네. 연출가로서 활동하던 시기에도 그 약간 민중 정신, 그 저항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뚝심으로 대학로를 지켰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김민기 씨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좀 수많은 또 예술인들이 스타로 탄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있나요? 뭐 이름 말씀드리면 정말 다들 잘 아시는 대중 예술인들입니다. 설경구, 김윤석, 황정민, 장현성, 조승우 이렇게 하면 사실 학전이 배출해낸 학전 독수리 오영재 네. 이렇게 불린 배우들이고요. 그리고 가수들 하면 동물원 또 들국화, 안치환, 나윤선, 전인권, 윤도현, 박학기 씨 등이 있는데 특히나 나윤선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잖아요. 네. 근데 재즈 음악을 하기 이전에 지하철 1호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제가 그 무대를 봤었거든요. 그때 나윤선 씨의 풋풋한 모습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뭐 재즈계의 거목이 돼 있는 상황이죠. 사실 윤도현 씨가 그렇게 밝혔어요. 사실 학전에서 공연하는 게 그 당시에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전 공연이 잡히고 나서는 공연 전날에는 잠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기뻤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민기 씨의 인생하면 이렇게 훌륭한 아티스트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요즘 표현으로는 김민기 씨가 뒷것이었으니까 이분들은 앞것이 되겠죠. 이 앞것들의 존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뒷것으로서 묵묵히 무대 뒤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을 마친 뒤에 고인은 인근 대학로인 옛 학전을 마지막으로 들렀는데요. 많은 예술인들과 또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배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인에게 있어서는 좀 가장 소중한 공간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눈 건데 좀 이야기만 들어도 좀 마음이 좀 뭉클합니다. 유족과 지인들 그러니까 이 학전소극장 앞에 가면 김광석 노래비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영정을 세워놓고 묵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인의 죽음을 아파하는 많은 시민들이 놓아둔 꽃, 막걸리, 맥주, 소주 등이 빼곡하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비가 상당히 많이 왔던 날이에요. 지난 24일이. 뭐 하늘도 슬퍼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누군가 고인의 대표곡 아침 이슬을 부르니까 다들 따라 부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운구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색스포니스트 이인권 씨가 김민기 씨의 곡 아름다운 사람을 연주했는데 사실 아름다운 사람이란 곡이 아주 슬픈 곡인지 이번에 알게 됐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는데 아무도 이때까지 발걸음을 떼지 못하다가 장현성 씨, 이 배우 장현성 씨가 눈물로 가족장으로 하시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선생님을 보내드리자, 이렇게 장현성 씨의 말이 떨어지면서 하나둘 이 추모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김민기 씨가 아마도 한 서너 달 전쯤에 본인의 마지막을 예견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들에게 고맙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네. 전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인 또 이수만 씨가 서울대 선배인 고인의 빈소를 찾아서 거액의 조의금을 전달한 또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유족은 고인의 당초 뜻에 따라서 이 금액을 전액 모두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두 사람의 인연이 다시 한번 재조명됐는데 서울대 가수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김민기 씨가 1970년 아침이슬로 데뷔를 했고요. 이수만 씨가 1972년 4월과 5월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음악적인 교감을 나눈 사이인데요. 사실 김민기 씨 장례 절차에 사실 추모객들이 이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조의금을 받지 않았어요. 네. 이를 전해 들은 이수만 씨가 식비로 써달라, 그러니까 이 오는 추모객들 식사비로 써달라고 하면서 거액 5천만 원을 유족 측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족 이런 마음 씀씀이에 깊은 감동을 받기는 했지만 이 사후에 주변 도움을 받지 않겠다, 김민기 씨의 이런 의지가 워낙 확고했다고 하고요. 그 뜻을 유족도 따르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돈을 그대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사실 돈이 많다고 해도 누군가의 죽음에 이렇게 거액을 내놓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거액에 식사비라고는 했지만 이 조의금을 받지 않은 저는 유족도 네. 상당히 좀 존경할 만한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를 또 짐작하게 하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또 한편 조용필 씨하고 김민기 씨가 또 서로 이렇게 또 인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일화에 대해서도 좀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과거 90년대 땅 위에는 조용필, 땅 밑에는 김민기,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가요? 사실 서로 다른 색깔의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고 네. 양대 이 산맥을 이루는 거장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을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있습니다. 음악평론가 강원 씨였는데, 강원 씨가 1997년 어느 날 조용필 씨하고 술을 마시다가 느닷없이 김민기 씨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강평론가가 내친 김에 김민기 씨를 이 한 술자리에서 만나서 조용필 씨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김민기 씨 역시 실은 나도 좋아한다, 이렇게 네. 대답을 해서 이 세 사람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술자리에서 무려 세 사람이 마신 다들 주당인 것 같습니다. 소주 20병을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조용필 씨가 김민기 씨의 아침 이슬을 불러서 이 김민기 씨를 예우하고 존경의 뜻을 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두 사람이 한 번 더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강원 씨의 제안으로 성사돼서 조용필 씨가 소극장 공연을 했었는데, 이때 김민기 씨가 이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는 조용필 씨의 소극장을 찾아가서 꽃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두 사람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본 만남이라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네. 한 시대가 저물었다. 김민기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을 두고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우리 문학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를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이 느껴집니다. 평론가님께서는 또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물질이 전부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남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본인의 소신,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란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 만큼 김민기 씨 하면 사실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을 걸었던 인생의 시간이 훨씬 더 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억에는 꽃길을 걸었던 시간이 비록 짧았던 김민기 씨지만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저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강경준 유아인 시끄러운 연예계입니다. 네. 완전히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두 번째 소식인데요. 최근에 이제 불륜 의혹으로 소송에 휘말린 배우 강경준 씨가 불륜이 아니다. 아내인 장신영 씨와도 헤어지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경준 씨, 이 유부녀 A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2월이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의 남편 강경준 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강경준 씨가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에 이 관련 소송 재판부의 인락 결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인락이라는 게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 인정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경준 씨, 남편 A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불륜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위자료는 줬지만 불륜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네. 김상혁 씨가 했던 발언이 떠오릅니다. 사실 김경준 씨가 사실상 불륜을 저질렀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해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강경준 씨 입장을 들어보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받을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불륜이에요. 연예인 이미지 사실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륜 이미지가 덧붙여지면 연예계 생활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강경준 씨의 아내 장신영 씨 아닙니까? 장신영 씨가 TV에 등장을 한다면 강경준 씨의 불륜 이미지와 오버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생각했더라면 서둘러 소송을 종결지을 게 아니라 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보다 더 명확하게 가려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배우 유아인 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제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이제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또 당해서 또 세간에 지금 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재판 중인 상황이죠. 유아인 씨. 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소인 A씨,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에 유아인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행법상 동성이 지금 성폭행을 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적용되는데요. A씨, 잠에서 깬 뒤에 성폭행에 당한 사실을 깨닫고 이튿날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유아인 씨 그리고 A씨 주거지가 아니고요. 당시 현장에 다른 남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지금 유아인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아인 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로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 씨약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유아인 씨 측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아인 씨가 설상가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유아인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2편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하이파이브, 승부 이 두 작품이거든요. 이들 영화 개봉이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 관계자들 아마도 이 마약 관련 재판 상황을 지켜보고 영화 개봉 시점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중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두 영화 관계자들 모두 유아인 씨 이번 추가 입건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안팎에서는 이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이 작품의
미치는 여파 적지 않을 거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유아인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좀 이면을 들여다보자면 강제로 좀 커밍 아웃이 될 수 있는 그 측면이 좀 있는데 대중들은 이런 면에서 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동성 성폭행이든 동성애든 간에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당연히 아닌 셈이죠. 그러니까 유아인 씨 사실 마약 관련 혐의 여러 가지 혐의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정말 또 한 번 이미지 타격을 크게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진위 여부가 가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유아인 씨 하면 개념 배우였어요. SNS에도 네, 뭐 할 본인의 말은 하고 이런 그렇죠. 그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회 정치적으로 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내놨고 이 메시지들에 호응하는 대중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번 역시 만약 이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유아인 씨 연예계에서 보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는 어렵지 않게 되겠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좀 멋졌던 그 유아인 씨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그 대중들이 좀 놀랄 만한 소식들을 자꾸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